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구독자 160만? 아니죠, 16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초촐한 방송,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사리 판TV입니다. 아직 회사를 못 잘려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상황이라 신상이 노출될 경우 팀장한테 혼날 듯하여 AI 목소리를 빌려서라도 직접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비록 AI 목소리로 제작되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기꾼의 눈으로 직접 공부하는 내용들을 업로드하는 것이라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생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분과의 투자 마인드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침 재산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서 지난 7월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라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는 바야흐로 7월 한여름 여러 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종이가 한 움큼 되다 보니 식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뒀죠. 고지서를 본 순간 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고지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사모으고만 있냐? 값은 안 오르는데 세금만 내고 있으니 이게 다 얼마야? 차라리 은행에 저금만 했으면 불안하지도 않을 텐데. 에휴.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아내의 말이 맞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시대가 바뀌셨어요? 옛날 어른들처럼 저금만 해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세요. 우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금만 하고 살았을 때는 우리 삶의 질이 크게 좋아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깨닫고 투자를 했던 거고, 크지는 않지만 수익이 난 아파트들을 몇 개 팔아서 이익도 봤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즉, 부모님 세대와 지금 우리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는 예금이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만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살고 계시는 분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로 의견 주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자.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제 어머니 세대와 저의 세대가 같은 40대를 살았을 때의 경제 환경을 한눈에 비교한 자료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왜 예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예금의 평균 이자율 변동, 물가 상승률 변동, 근로자 평균 월급 증가율을 먼저 보시죠. 첫째, 예금 평균 이자율의 하락입니다. 1990년대 평균 예금 금리는 9.8%였습니다. 은행에 돈만 맡겨도 10% 가까운 이자가 붙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4.7%, 2010년대 3%로 내려오더니 2020년에는 0.8%까지 바닥을 찍었습니다. 2025년 현재 2.51%로 조금 올라와도 1990년대와 비교하면 75%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겉으론 그래도 이자는 나오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금 이자에는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2.51%에서 세금을 떼면 실수령 이자는 2.12% 수준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이자율은 0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숫자는 느는데 내 돈의 구매력은 줄어드는 역설. 예금은 더 이상 안전이 아니라 확실한 손실에 가깝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과 예금 이자율과의 관계입니다. 1990년대에는 물가가 평균 6.3%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은행 예금 금리가 9.8%였으니까 물가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구조였죠. 예금만 해도 내 돈의 구매력이 실제로 늘어났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2025년 예금 금리는 2.2% 안팎인데 세금을 빼면 실제로 손해지는 건 2%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매년 2% 이상 오릅니다. 결국 내가 예금으로 번 이자는 장바구니 물가에 그대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숫자로는 통장에 돈이 늘어나지만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에 3,945원 하던 짜장면이 23년 현재 6,361원이 됐다고 합시다. 예금에 넣어둔 돈은 조금 불안한 것 같지만 짜장면 한 그릇을 사려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교통비, 전기세, 교육비 모두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저축하면 돈이 불어난다는 말이 진리였지만 지금은 저축하면 실제 가치는 줄어든다가 진리가 된 거죠. 셋째, 근로자 평균 월급과 상승률의 둔화입니다. 표를 보시면 1990년대 평균 월급은 82.5만원, 임금 상승률은 연 14%였습니다. 경제가 고성장일 때는 크게 오르던 월급을 안 쓰고 모으는 전략이 통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9%, 2010년대 3.5%, 2025년엔 2%로 내려왔습니다. 명목 월급은 373만원까지 커졌지만 월급의 상승률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월급은 4.5배 늘어나는 동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장의 핵심 자산집과 금은 각각 18배, 12배씩 뛰었습니다. 임금으로는 자산 가격의 가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축 중심의 전략은 매년 성실하게 달려도
결승선이 더 빠르게 멀어지는 마라톤이 되어버렸습니다. 핵심 요약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어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 적다. 둘째,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과 거의 동등하여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 없다. 셋째, 임금 상승은 느려졌고 자산 상승을 못 쫓는다. 따라서 예금 중심 전략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간단하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또는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나? 정답은 바로 집,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인데요. 이 표에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 PIR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땐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냐라는 의미로 1990년대 PIR은 9년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9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0년엔 20년이 걸리고 2025년엔 26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으면 집 산다는 공식은 통계적으로 이제 깨졌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저축으로는 이제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의 대표 아파트인 음마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 비교입니다. 1990년대 2억 원이었던 가격이 2007년 11.3억, 2013년 조정장에서는 7.5억, 2020년 20.3억, 2025년 36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이클은 있지만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며 약 18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세월 동안 우리 근로자의 월급은 4.5배 상승에 그쳤는데 말이죠. 비록 아파트는 보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멀어진 아파트 가격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네요. 이번엔 금값은 얼마나 올랐나 볼게요. 1990년대 한돈 4.3만원, 2000년대 4.4만원으로 잠시 쉬다가 2010년대 21만원, 2020년 25.1만원, 2025년 52만원. 대략 12배 상승입니다. 금은 배당은 주지 않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원화를 들고 있었다면 30년 동안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깎였고 금을 보유했다면 그 하락을 방어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40년 전인 1990년도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과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지수인 PIR 값보다 높아서 저축으로도 자산 형성이 가능했지만 현재 우리 세대의 예금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 월급 상승률과도 비슷하며 아파트 가격, 금값과 같은 실물 자산의 상승률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예금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축은 여전히 필요한데요. 단, 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실물 자산이 급락하는 시기에 실물 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예비 자금을 준비하는 목적 또는 월급날에 강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적금을 들어 투자의 시드머니에 쌓는 시드머니의 보유의 목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며 이렇게 모여진 시드머니로 우리는 최대한 실물 자산을 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실물 자산을 사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내가 현금 5억 원으로 아파트를 한 채 바로 샀다고 합시다.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20% 올라 6억 원이 되면 내 수익은 1억 원. 수익률은 20%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내 현금 2억 원의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더해 같은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값이 똑같이 20% 올라서 6억 원이 되면 수익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내 자본금은 2억 원뿐이었으니 수익률은 무려 50%가 됩니다. 바로 이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즉, 가진 돈이 적더라도 지렛대를 활용하면 계층 사다리로 올라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레버리지 투자, 직설적으로 말하면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코인이나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확실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앞에서 보신 표의 숫자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물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사리판 TV에서는 지역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각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극소형 채널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정성껏 달아드리겠습니다.